그리고 제가 실험을 가정에서 직접 해보니까 제가 그 펀딩을 받아서 직접 해보니까 이 조리를 하고 나서 30분간 그 농도가 기준치 안에 들어오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 농도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30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리가 끝났어요. 가스를 껐는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통 그때 후드를 꺼버려요. 창문도 닫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후드는 밥 먹고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켜놓으셔야 돼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먹는 동안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작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장비에서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20분부터예요. 그리고 30분쯤 돼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내 공기 질 기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잠깐의 팁으로 우리 건강을 좀 보호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전구물질이라는 말을 썼는데 비전문가들이 듣기에는 또 뭐 좀 생소할 수 있는 물질들인데 그 단어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이 1차로 직접적으로 연소되는 물질들, 노출되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전구물질들, 그러니까 미세먼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미세먼지화 될 수 있는 다른 소스들을 많이 잡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지 질소산화물들, 이거는 뭐 차량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거나 2차 유도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옛날 그 우리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그 건자재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게 이제 그 새집중흥원의 주요 부분이고, 평택에 또 뭐 쌍용차도 있지만 새 차가 나오면 우리 새 차 딱 탔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가 와, 새 차 냄새 좋아 이랬는데 그게 휘발성 유기화합물인지 모를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벤젠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 유일하게 벤젠이 대기 발암물질이고요. 대기 중에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 마이크로암페어 큐빅미터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미세먼지 안에는 성분 분석을 해보면요. 다양한 물질들이 안에 존재해요. 중금속부터 탄소, 이온 이런 것들이. 그래서 평택의 미세먼지를 채취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하고 울산이나 여수에서 또 다른 인천에서 먼지 성분을 같은 날 채취를 해서 성분 분석을 하면요. 성분이 다 다릅니다. 그 지역의 오염원 소스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수 산단에 그 주요 공정들이 있죠.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오염원들이 먼지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걸 성분 분석을 했을 때 같은 먼지 2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를 단위 호흡당 마신다고 치면 나타날 수 있는 기인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건 그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구성 성분이 있냐라고 하는 게 더 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은 평택도 미세먼지 채취를 통해서 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 소스로 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좀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2017년도 4월자 기사예요. 이 황사뜸한데 미세먼지 극성이라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여기 키워드가 딱 나와 있죠. 4, 5월도 미세먼지 기승 부릴 듯.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온난화로 시베리아 고기압 약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약해져서 한반도의 정체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와 함께 하고 있고 대기 정체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어떤 극성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향신문 2017년자 기사인데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 1년간 9.2 마이크로암페어 큐빅미터 늘 때 심혈관계 질환자 사망률 9.7%. 그래서 미세먼지 높은 날은 노인분들이라든지 심장질환, 심부전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가정에서도 아까 침기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래된 주택들 20, 30년 된 아파트들은 이 기밀도가 낮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있어도 미세먼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시에는 민간군들, 우리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게, 마스크를 끼고 계신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마스크 끼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요즘은 뭐 그냥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미세먼지 하다못해 저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제가 환경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났을 때 마스크 잘 안 꼈어요. 왜냐면 답답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뭐 그 마스크 자체가 워낙 이제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미세먼지 초과 사례에서 뭐 영향 나오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PM10에 비해서 2.5 비율이 높다는 건 1차로 직접 나오는 것보다 2차 화학 반응에 의해서 다른 전구 물질에 의해서 나온다는 게 많다는 건데 이거는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 자체도 지금 PM10 2.5가 WHO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거의 맞먹게 지금 강화가 돼 있거든요. WHO의 기준은 이상치예요, 이상치. 국가의 배경 농도는 고려하지 않고 사실 뭐 인도나 중국 우리 비교해 보면 배경 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WHO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 정도 돼야 된다. 이걸로 평생 노출되더라도 이걸로 인한 추가적인 질환의 발생은 없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권고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기준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 WHO의 PM 2.5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 제가 조사를 해봐도 평택도 지금 2.5는 많이 초과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치 자체가 굉장히 강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작고요. 예, 굉장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머리카락에 비해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예, 이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중금속 함량이랑 또 이런 어떤 구성 성분들, 그래서 소스를 찾으려면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미 WHO에서 미세먼지를 런 캔서 그룹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폐암의 타겟팅해서 1등급을 가지고 있는 1군이라 그러면 좀 쉽게 안 오실 텐데 옛날 그 왜 슬레이트 성면 있었잖아요. 슬레이트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맛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성면이라는 그 물질 자체가 사실은 평택에 있는 건물들도 이 성면 건물이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부분 이 성면을 함유하고 있었고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좀 뛰어났었기 때문에 이 성면을 비유하면 이거 성면이 미세먼지랑 거의 동급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 소화기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만 PM10 오존 PM2.5 대인데 모든 질환에 대해서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질환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 스터디에서도 그랬고 미국 사람들 스터디에서도 그랬고 이게 인종과 관계없이 미세먼지는 모든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에 또 알러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 전체 데이터에 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WHO에서 이미 2006년에 발표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 배출 관점의 대기질보다도 노출 관점, 사람을 중심으로 한 환경 보건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많이 이제 예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쉽게 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주방에서의 후드 있잖아요. 후드 청소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의 후드를 보면 기름때가 많이 껴 있죠. 이게 켜놓더라도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의 프리필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서 쓰시는 게 좋고요. 후드의 효율 자체가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험을 가정에서 직접 해보니까 제가 그 펀딩을 받아서 직접 해보니까 이 조리를 하고 나서 30분간 그 농도가 기준치 안에 들어오려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 농도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30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리가 끝났어요. 가스를 껐는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통 그때 후드를 꺼버려요. 창문도 닫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후드는 밥 먹고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켜놓으셔야 돼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먹는 동안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작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장비에서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20분부터예요. 그리고 30분쯤 돼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내 공기질 기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뭐 잠깐의 팁으로 우리 건강을 좀 보호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그 주방 후드 부분에 이제 기름때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공기청정기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 지금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2개 제품을 제가 펀딩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실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내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이 그때 기사가 좀 났었어요. 스크린 골프장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이 채를 휘두르기 하고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먼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흡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극심하게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때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때 당시 좀 핫하게 그때 나와서 이 부분들을 조사를 했었고요.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고 저 옆에 있는 게 지금 채가 아니고 채 옆에 있는 게 측정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숯불고깃집 숯불고깃집 명확하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미세먼지 오염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숯불고깃집에 그런 장비나 장치들을 다는 사업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에 어느 식당을 갔더니 뭐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한 번밖에 안 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낙지를 숯불에다가 구우셔서 내시더라고요. 와, 근데 그쪽에 이제 극기 백이 나가는 부분에 나무들이 전부 다 파랗게 고사를 해가지고요. 저거는 평택시청에서 보면은 저건 벌금형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교수님한테 여기 자주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나무가 다 고사를 했더라고요. 그 연기에. 그래서 저는 이때 되게 저는 환경을 전공하고 또 노출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이라 안 좋은 환경에 가서 많이 뭘 해요. 근데 여기 이때는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건 실험을 또 연구자가 직접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 스크린 골프장 가서 골프 치면서 저녁에 숯불고깃집 가서 고기 먹으면서 실험을 했던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네요. 네. 이런 과제만 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시에 제가 우리 그때 당시 제가 연세대에 있을 때인데 우리 대학원생들이 직접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다 하면 바로 장비를 들고 이 장비가 여기 설치되어 있고 필터를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시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인데요. 직독식이라는 건 이제 장비를 직접 읽어주는 수치를 보여주는 거고 중량식이 공정시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 결론은 뭐냐면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시에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있으면 평상시에 우리 농도하고 유사하더라. 그러니까 공기청정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 라고 봐졌습니다. 이거는 뭐 펀딩을 그쪽에 받았다고 해서 제가 사심을 넣어서 수치를 내보내진 않고요. 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고깃집 키즈 카페 감소율 자체가 스크린 골프장은 80%, 고깃집은 최대 56%, 그리고 키즈 카페는 92%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헤파 필터를 쓰면요, 실험실 내에서는 99.9% 저감이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혼란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오픈된 공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30~40% 정도 저감 효과만 있더라도 굉장히 좀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공기청정기가 효율에 맞는 평형에 맞는 적정 공기청정기를 쓴다면 충분히 그 비용은 뽑을 수 있겠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기청정기를 저는 적극 추천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기공의 작용이라고 돼 있어서 식물입니다. 식물의 기공이에요. 네, 식물이 기공인데 이런 이제 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식물의 기공을 통해서 미세먼지 흡입이 가능하니까 트랜스포돼서 메타볼라이즈 돼서 식물도 충분히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표피층에 미세먼지가 묻어서 제감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진청과 산림청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농진청 펀드로 제가 평택에 있는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렇게 IoT 장비를 써서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효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분위기 굉장히 좋죠. 이거는 이제 특수 제작된 벽면 녹화. 저런 화분을 놓으려면요, 25평 아파트에 거의 거실을 다 채워야 돼요. 저 효과를 보려면. 근데 저렇게 벽면에다가 벽면 녹화를 통해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채우지 못하겠지만 주방 소스에 있는 부분에 주방에다가 설치하고 거실에 가장 많이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실과 주방에다가 저렇게 하고 근데 저게 단점이 뭐냐면 가격대가 비쌉니다. 저게 저 거실에 있는 저게 비용이 400이에요. 비용이 400입니다. 저게.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싸다는 거. 그거는 좀 단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효과, 뭐 온습도 조절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또 뭐 적극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실제로 쾌적성 지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식물을 설치한 곳에서 이런 좋음 구간이 많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꼭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랑 같이 봤을 때 훨씬 좀 좋은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또 공기청정기대로의 어떤 미세먼지 높고요. 식물은 가스성 물질에 효과적인데 일부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의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택시만큼 부천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거의 뭐 부천시랑 평택시랑 뭐 1, 2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천시도 제가 부천시 미세먼지 자문단으로 있는데 여기도 제가 부천시를 통해서 이 도당중학교를 섭외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식물만 넣고 식물과 공기청정기를 같이 넣고 공기청정기만 넣고 실험을 또 해봤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벽면 녹화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실제로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 저감률이 있더라. 수치적인 개념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뭐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 미세먼지 관리는 뭐 지금 이동 측정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어떤 이동 측정 장비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가 좀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예경보제를 국가 대기 측정망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만의 대기질 예보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평택시도 뭐 이런 체계로 많이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청소라든지 진공흡입청소차 이런 것들은 수시로 오염 구간들을 좀 파악을 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또 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도 보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어떤 평택시의 평택시는 지금 전철이 없잖아요.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이 버스인데 제가 서울시 버스에다가 12대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게 빅데이터로 본 겁니다. 그래서 수개월간 해보니까 저 위에 빨간 쪽 보이죠? 저 구간이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꾸준하게 늘 높더라. 그러면 이제 저 구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관리 방안을 낼 수 있는 거죠. 서울시 공모사업에 제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택시도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추가해 봤으면 좋겠다 뭐 하는 바람에서 그냥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방음벽 얘기를 하는 건데 방음벽도 중요하지만 나무들을 이용해서 방음림을 채우는 것도 굉장히 외국 연구에서 이미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도 이런 어떤 접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 노 트렌드라고 돼 있는데 미세먼지가 트렌드가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찾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있는 방음벽들을 종합보호벽으로 해서 좀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울에 있는 제가 학교를 스쿨존 조사를 했을 때 요 앞에 보면 방음벽이 방음림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해 갔더니 지금 저 방음벽 형태가 밑에 공사한 것처럼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놀라운 건 우리나라 방음벽 시방서가 없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아직은 뭐 반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에 우리 평택에도 방음벽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미세먼지를 보호하는 좀 종합보호벽으로서의 개념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택의 오염원 소스는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항이 평택항이 아마 우리나라 항 중에 물동량이 한 3, 4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16년 네이처지에서 부산항을 중국 7개 항 포함해가지고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만으로 좀 불명예를 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도, 왜냐면 항이 왜 그러냐면요, 이 연료 등급 중에 가장 나은 벙커 CU를 써요. 모든 컨테이너 운행하는 지게차든 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세먼지화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항 위주로 돼 있는 곳들에 배가 정박하고 하는 부분들에서 미세먼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도 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선 오염원 추적을 통해서 집중 관리할 곳들을 찾아서 다양한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또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평택시에서는 지금 수소경제 생태계, 이게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도 수소경제 생태계를 움직이고 있고 국가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택시도 지금 이 평택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수소 인프라 자체가 앞으로 좀 채워지려면 많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은 이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한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계속 평택시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50분 가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기운이 좀 빠지네요, 이제. 네. 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코멘트도 좋고요. 네, 말씀해 주시면 또 귀담아 듣고 또 제가 말씀드릴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